자, 이번 시간은요, 62페이지죠. 자, 목차 5번, 조세정책. 꽤 많이 나왔죠. 자, 몇 번 나왔습니까? 19번요. 거의 매년마다 한 문제는 나온다고 보세요. 자, 조세정책은 먼저 1번, 조세 기능이 항목이 있죠. 얘는 목차 그대로 보시면 돼요. 부동산 조세의 기능은 1번 자원 배분 기능을 수행하고, 두 번째 소득 재분배 기능, 3번 집가 안정을 도모하고 투기를 억제합니다. 네 번째 주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요. 다음에 5번은요. 자, 도시 과밀을 방지한다. 교통 유발 부담금 떠올리시면 되겠네요. 이것은 조세 세금 기능입니다. 그리고 2번에 있죠. 조세의 종류 표가 나와요. 자, 기본적인 내용인데 얘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법의 기초죠. 그래서 표를 보시면 가로항목은 국세, 지방세, 실항목은요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 요거 다 이제 기본적인 구분 다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출제가 꽤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택이라는 조세인데요. 자, 지금부터 요약집을 잠시 보려고요. 이제부터 강의 노트를 보십니다. 강의 노트. 자, 조세 정책입니다. 자, 첫 번째 조세의 기능입니다. 기능은 방금 쭉 요약집 확인했고요. 두 번째는 조세의 효과. 세 번째가 조세의 귀착입니다. 자, 네 번째가 주택에 조세를 부과하죠. 주택에 대한 조세의 영향. 다음에 다섯 번째가 양도소득세를 중과시합니다. 양도세를 중과시하는 경우의 효과.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자,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가 나와요. 여기까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학교론적인 내용입니다. 자, 기능은 액면 그대로 보시고 요약집 확인했습니다. 넘어가고. 두 번째, 조세 효과. 여기도 질문 잘 나와요. 조세 효과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자, 맥주 회사가 맥주를 만들어요. 이거 맥주가 있다. 그래서 정부가 맥주 한 병당 세금을 100원씩 부과시킨대요. 100원. 자, 맥주 한 병당 세금을 100원씩 부과시키게 되면요. 맥주값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죠. 그래서 가격 상승. 당연한 겁니다. 근데 세금은 누구나 싫어하거든요. 수요자도 싫어하고 공급자도 싫어하고요. 그러니까 세금 매기니까 자,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합니다. 다 싫어합니다. 합해서 균형 거래량은 감소가 돼요. 따라서 조세 효과는요. 세금 부과하는 만큼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가 된다.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조세 귀착. 조세 귀착은 다시 그림 보게 되면요. 세금을 100원 부과했더니 이 100원의 세금은요.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가 세금을 각각 나눠서 내자. 제가 조세의 귀착입니다.
만약 100원 중에서 생산자가 세금을 70원 부담하면 소비자가 나머지 30원 내야 되고요. 생산자가 60원 내게 되면 소비자가 나머지 40원 내야 되고, 만약에 생산자가 세금을 100원 전부 다 낸다면 얘는요 하나도 안 내겠네. 이렇게 세금을 각각 나눠서 부담하자, 이런 형태가 바로 조세의 귀착입니다. 조세의 귀착이다. 각각 나누어서 부담하자. 그런데 이때 조세의 귀착은요 무엇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있죠. 탄력성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탄력성. 따라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탄력성과 조세 귀착이 나옵니다. 탄력성에 따라서 조세 부담 귀착은 달라집니다. 그러면 강의 노트 보시면 자 화살표 네모 이렇게 나가 있고요. 결론은요 탄력성과 조세 귀착은 무조건 반비례 관계. 이제 그래 안 그래요? 무조건 반대로 움직인다. 반대로. 그러니까 탄력성이 크면 세금은 작게 내고 반비례 관계. 탄력성이 작으면 반대로 세금은 많이 낸다. 무조건 반비례 관계. 그럼 여기다가 이제 수요와 공급을 넣어줘요. 수요 탄력성, 공급 탄력성입니다. 수요니까 수요자가 되고요. 공급이니까 공급자가 되겠네요. 끝. 그래서 수요 탄력성이 크면 반대로 수요자는 세금을 작게 내고요. 공급의 탄력성이 작으면, 비탄력성이면 반대로 공급자가 세금을 많이 낸다. 무조건 반대였습니다. 반비례 관계. 자, 극단적으로 수요가 탄력성이 큰데 극단적으로 무한대로 크다, 완전 탄력적이면 반대로 수요자는 세금을 0, 하나도 안 낸다. 수요 탄력성이 작아요. 극단적으로 0이다. 완전 비탄력이면 반대로 수요자가 세금을 전부 다 낸다. 반대해석입니다. 다음에 공급이 비탄력인데 극단적으로 0이다. 완전 비탄력이면 반대로 공급자가 세금을 전부 낸다. 반대해석입니다. 공급이 탄력적인데요. 극단적으로 무한대로 크되 완전 탄력적이면 반대로 공급자가 세금을 하나도 안 낸다.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모든 경우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도 빈출입니다. 굉장히 잘 나와요. 자, 여기까지 강의 노트, 요약집 봅니다. 요약집 보게 되면 62페이지. 걸어서 3번, 주택에 대한 조세. 1번, 조세 효과 땡땡 모두 비춰냅니다. 가격 상승, 거래량은 감소. 다음에 2번, 조세의 기착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화살표, 반비례 관계, 반비례 동그라미. 그래서 수요 탄력이 크면 화살표 반대로 수요자가 세금 작게 내고요. 공급의 탄력성이 작으면 반대로 공급자가 세금을 많이 낸다. 반비례 관계입니다. 동그라미 3번, 4번 묶어줄래요? 3번, 4번. 묶었죠? 3번, 4번이 요겁니다. 주택에 대한 조세의 영향.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강의 노트. 자, 이제 정부가 주택에 세금을 부과해요. 그럼 뭐가 나있죠? 재산세. 정부가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죠. 이때 조건은요, 동일한 시열입니다. 격차 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동일한 세율의 재산세를 부과한대요. 이거 전제입니다. 이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신규주택 그리고 개선주택입니다. 그러면 신규주택은 짓는데 2년 3년 걸리잖아. 공급이 비탈루적입니다. 그래서 신규주택은 공급이 땡땡 비탈루적입니다. 개선주택은 중고주택이니까 오늘이건 내일은 언제든지 팔면 되거든요. 탄력적입니다. 개선주택의 공급은 탄력적입니다. 이렇게 탄력성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세금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강의를 더 보시면 임대인과 임차인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대는 공급자입니까? 수요자입니까? 예? 예, 공급자. 임차인은 수요자.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신규 주택의 공급은 비탄력적 탓이 작으니까 반대로 공급자가 세금을 많이 낸다. 반비례가 따로 있었죠? 얘가 많이 내면 상대적으로 임차인은 적게 내겠지. 계속해서 기준주택 공급은 탄력적이다. 탄력성이 크니까 공급이 탄력이 크면 반대로 공급자가 세금을 반대로 작게 낸다. 작게 내면 상대적으로 소유자가 많이 내겠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요거 보시면서 상식적으로 얘는 새집이죠. 얘는 헌집이죠. 그러면 새집이건 헌집이건 세금은 누가 많이 내야 됩니까? 집 가진 사람이. 세금은 상식적으로 새집이건 헌집이건 얘가 집주인이니까 얘가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얘는 문제가 없어. 당연히 임대인이 많이 낸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준주택은 세금을 누가 많이 낸다? 임차인이 많이 내고 있잖아. 얘가 잘못됐단 말입니다. 어쨌건 새집이건 헌집이건 집가진 임대인이 많이 내는 게 형평이 맞지. 그런데 분명히 기준주택은 오히려 집 없는 임차인의 세금을 더 많이 낸 아주 불리한 결과가 생깁니다. 얘가 잘못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거꾸로 집이 없는 임차인의 세금을 많이 낸다. 이런 성격을 다른 말로 역진세적인 성격이다. 임차인이 거꾸로 많이 내잖아요. 세금치가 거꾸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걸 해결하자. 그럼 해결책이 뭡니까? 임차인이 많이 내야 돼요? 적게 내야 됩니까? 임차인이 적게 내야 되겠지. 그 해결 방법이 몇 가지가 있더라?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여기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따라오셔야 됩니다. 임차인이 적게 내도록 하자. 적게 내도록. 첫 번째 해결 방법. 그러면 이럴 때는 집주인, 임대인이
많이 내도록 해야 되겠네. 어떻게 하죠? 차등과세. 차등과세. 임대인이 많이 내도록 차등과세를 해야 됩니다. 얘가 다른 말로 누진세. 그러니까 임대인한테 차등해서 많이 부과시켜버리면 당연히 쫓겨내겠지. 해결 가능합니다. 두 번째, 얘가 잘 나와요. 의심 지문에 2번이. 두 번째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자.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얘는 싸죠. 싸니까 싼 쪽으로 활발하게 이동하잖아. 임차인이 활발하게 이동합니다. 싼 쪽으로 활발하게 이동합니다. 임차인이 활발하게 이동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활발하게 이동한다. 얘가 바로 임차인의 수요의 탄력성은 크다는 말입니다. 활발하게 이동한다. 탄력적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수요가 탄력적이면 반대로 임차인은 탄력적이면 세금을 잡게 되겠지. 공공주택, 임대주택을 짓는 만큼 활발하게 이동하면 수요가 탄력적이니까 임차인의 세금을 잡게 된단 말입니다. 임차인의 세액 부담이 완화된다. 적게 내는데. 우리 시험은요, 요즘은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자, 얘가 요약지 보세요. 요약지 보시면 63페이지. 3번, 4번 묶었죠? 묶었습니다. 자, 3번 두 줄 모두 밑줄 하세요. 주택 가치에 동일한 비율로 적용되는 재산세는 오히려 저소득층의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얘가 어떤 주택이에요? 요거 개준주택. 이럴 때 오히려 임차인이 더 많이 부담하지. 예. 그러니까 4번 내려가요. 4번. 아니다. 화살표 밑줄입니다. 화살표 역진세 동남이 세금이 잘못됐죠. 거꾸로 됐습니다. 역진세적인 성격이다. 한번 보세요. 어떤 성격? 임차인이 많이 내. 역진세적인 성격. 언젠가 우리 시험은요, 요거 싹 바꿔서 누진세 하면 틀린 말입니다. 역진세적인 성격입니다. 따라서 4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진세 차등 비율로 보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맞다는 말입니다. 괄호 4번. 양도세, 부가의 효과, 네모박스, 토지 단일세. 재판 볼까요? 나왔죠. 얘도 질문 잘 나와요?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마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되게 많이 부과했죠, 양도세. 양도세 폭탄 때렸습니다. 그럼 보세요. 양도세를 중과하게 되면요, 거래가 활발하다, 거래가 뚝 끊긴다. 뚝 끊긴다. 여러분, 거래 동결 효과입니다. 거래가 뚝 끊긴대. 거래가 안 돼요. 거래가 뚝 끊겨버리면 거래가 안 돼. 그러면 자, 공급이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적어지겠죠. 박스 되어 있죠, 박스. 예. 공급이 공급 감소. 공급 감소입니다. 거래가 안 돼. 공급이 부족하다. 공급이 부족하면요, 가격 올라가요, 내려가요? 공급 부족. 그래서 얘가 출제가 돼, 얘가.
그러면 우리 시험은 요거 하나만 싹 바꿔서 물어. 양도세를 통과하시면 거래가 동결되면서 공급이 감소되면서 가격은 하락한다. 틀렸지. 하나만 싹 바꿔서 묻거든요. 그러니까 얘만 안 넣으시면 돼요. 요것만 출제가 돼요. 다음에 그러면 바로 4번 보세요. 4번 보게 되면 요약지. 양도세를 지나치게 강화하게 되면 밑줄입니다. 주택 공급의 동결효과 밑줄로 인하여 그만큼 밑줄 하세요. 공급이 감소 밑줄, 공급 감소. 또 밑줄입니다. 주택 가격 상승 밑줄. 다 적어들었네. 다음에 박스 토지 단일세, 토지 단일세. 자, 그러면 헨리 조지라는 학자는 아마 이분이 쓴 논문에서 빈곤과 풍요라는 논문으로 기억나는데 이분 이론은 멋집니다. 토지 단일세가 뭐냐? 모든 세금을 철폐하지요. 모든 세금을 없애자.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토지세 하나만요. 다 없애고 토지세 하나만 살리자. 다 없애고. 어떻게 보면 뜬구름 같은 얘기인데 이론적으로 보면 이거 기분 좋은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때 토지세가 뭡니까 하게 되면요. 얘가요. 바로 가치 증가예요. 가치 증가. 이때 토지세가 포인트가 뭐지? 가치 증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땅을 샀어요. 얼마 주고? 10억 주고. (3년) 지났습니다. 땅값 올랐습니다. 이 땅이 20억이 됐대요. 불러주세요. 땅값, 가치 증가, 땅값 얼마 올랐습니까? 10억 올랐죠. 얘가 뭐지? 10억, 10억. 요거를 세금 다 거두지.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나쁘다고요. 땅 많이 가지셨으니까. 저는 기분 좋아 미치겠는데. 땅 없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땅 있는 사람들 뒤지는 거고요. 서민들은 얼마나 좋아요. 땅 가진 사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면요. 땅값 올랐다 몽땅 세금 다 걷어버리면 서민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금 하나도 안 내고. 그러면 투기도 없고 땅값 다 걷어가니까 세금.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으로도 세금이 남아도는데 얘가 뭐죠? 토지 단일세. 어떻게 보면 멋진 세금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정부 세금을 다 축나고도 남아도니까. 말은 걸들한데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이게 바로 토지 단일세다. 그래서 이제 박스 보세요. 박스 보시면 1번, 2번 있죠. 2번 볼게요. 헨리 조지는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 수입, 다시 말하면요. 토지 가치 증가버립니다. 토지세 증가분을 모두 100% 징수하게 되면 토지세 수입만으로도 모든 재정을 충당하고도 남겠대요. 그래서 저는 멋진 세로 보는데 사실은 현실에 어렵잖아요. 토지 단일세가 아니고 이런 질문들도 한 2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조세정책 마치겠습니다. 마치겠고요. 그러면 질문하기 문제 봅니다. 문제. 이번 문제 17번까지 풀었고요. 17번. 그러면 18번부터 21번까지 4개 질문. 4개 질문이 조세정책입니다. 자, 이것도 전부 다 기출문장이에요. 출제가 자주 되는 것들입니다. 18번. 공급의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그럼 나왔죠? 자, 공급의 탄력성이 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세금을 반대로 적게 내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 뭐지? 수요자가 세금을 많이 내겠네.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반대로 수요자가 세금 많이 내죠. 그러니까 둘 다 뭐지? 수요자가 둘 다 많이 내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는 세금이 부과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다. 맞죠? 예. 둘 다 수요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죠. O입니다. (19번) 정부가 주택의 부가세세를 상승시키면 수요가 완전 탄력적, 수요가 먼데를 크면 반대로 수요자가 세금을 하나도 안 내죠. 그러면 전부 누가 냅니까? 임대인, 공급자 맞죠? 전부 임대인에게 교속이 된다? O. 맞습니다. 자주 나왔어요. O입니다. 20번. 토지의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직이죠. 이러면 세금 누가 전부 다 내죠? 공급자 전부 내죠. 따라서 완전 비탄력적 상황에서는 토지 보유세가 부과되면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 한다가 아니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완전 비탄력이면 공급자가 세금을 전부 다 내잖아요. 그러면 공급자 누굽니까? 땅 주인, 토지 소유자. 땅 가진 사람이 세금 100% 다 내는 게 가장 맞잖아.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원변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가장 합리적입니다. 들렸죠? X. 21번 지문 여러 번 나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요 지문 자주 볼 거예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정책은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요 문장은 이겁니다. 이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활발하게 이동한다. 임차 수요가 탄력적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임차 세금을 적게 낸다. 임차인의 세액 부담은 완화가 된다. 이 문장입니다. 그래서 지문 21번이니까 이 지문은요. 빈출 자주 나와요. O입니다. 자, 여기까지 세금 마치겠고 이제 열집봅니다. 정책 끝났어요. 64페이지. 부동산 투자로입니다. 자, 투자론인데 투자는 일단 빠르게 목차부터 확인해 봐요. 투자하게 되면 우리 시험은 이런 가장 많은 게 6문제에서 7문제가 출제가 돼요. 추가적으로 계산 문제. 계산 문제는 예외 없이 일단 2문제는 출발입니다. 2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3문제가 아니고 2-3문제. 참고로 작년 시험은 8문제 꽤 많이 나왔습니다. 계산 문제는요 4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원위치에서 6, 7문제 계산 문제 2-3문제 보는 것이 가장 좋아요. 목차는 크게 5가지인데 첫 번째 투자에 의를 공부하겠는데 의는 시험에 나올 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에서는 뭘 공부하느냐? 투자의 장점. 장점만 집중하시면 돼요. 장점. 장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만 또 집중하자. 바로 지렛대 효과입니다.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 중에서도 특히 여기서 계산 문제. 바로 지분 수익률 구하시오. 따라서 개설부 의 파트에서는요. 지렛대 효과하고 특히 지분 수익률 계산 문제. 이것만 집중하시면 돼요. 두 번째,
투자의 양면성인데요.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투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바로 분산 투자를 하자. 소위 포트폴리오 이름입니다. 네 번째, 투자는요, 앞으로 미래 장래 수익을 꾸준히 얻기 위해서 현재 땅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장래와 현재와의 관계. 그래서 네 번째,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화폐의 시간적 가치. 화폐의 시간 가치하게 되면 그게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만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구체적인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입니다. 가장 복잡합니다. 다섯 개 목차가 되고요. 그러면 출제 빈도가 몇 문제 했죠? 6문제, 7문제 이렇게 봤을 때 얘가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예요시 세 문제는 거의 나온다고 보세요. 절반 이상. 그럼 나머지가요? 한 문제 보게 되면 또 여기 또 한 문제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6문제, 7문제 되거든요. 나중에 7월, 8월 문제 풀이 들어가면 이제 문제 계속 풀면서 집중 연습을 하는데요. 계속 강조합니다. 이렇게 목차를 보게 되면. 작년 시험은 얘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얘가 안 나왔어. 제로. 작년 시험. 여기서 두세 문제 나왔거든요. 얘가 많이 나왔어. 이 말은 뭐냐면요. 얘가 작년에 안 나왔어요.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시험은요. 여기서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도 여기 맞춰가지고 여기 계속 normal 계속 집 연습할 거예요. 실전이 강해야 되거든요. 자, 목차 보았고요. 그럼 이제 의부터 보겠는데 얘는요. 지렛대하고 기본수익률 얘만 집중하시면 돼요. 얘가 집봅니다. 64페이지. 자, 1번 의 저는 패스할게요. 2번 투자의 거래 1번 장점 단점 표가 나옵니다. 왼쪽이 장점이네. 장점 보게 되면 항목 너댓 개 있죠. 장점은 1번 지렛대 효과, 2번 구매력 보호 기능, 즉 인플레이션에 유리합니다. 세 번째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고요. 네 번째 세금 혜택이 많습니다. 절세 효과. 감가상각비하고 이자비용은요 그만큼 세금 절세가 됩니다. 그 중에서 뭐죠? 지렛대에만 집중하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큰 박스 있죠. 큰 박스. 지렛대 효과. 몇 번 나왔다? 4번요. 4번은 뭐지? 이론 문제. 아래 보니까 색칠 네모 있죠. 공식은 몇 번 나왔다? 8번요. 그럼 잘 보세요. 한눈에 보이잖아. 이론 문제가 4번 나왔고 계산 문제가 8번 나왔어요. 뭐가 더 중요하다? 계산 문제가 항상 A급입니다. 계산 문제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체크합니다. 자, 1번 의에서는요. 동화면 1번 보게 되면 밑줄 하세요. 차입금에 따른 산출의 효과 밑줄. 얘가 지렛대가 되고요. 2번 한 줄 모두 밑줄 하세요. 지렛대 효과는 차입금을 이용하여 지분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밑줄 하시고요. 지분 수익률을 높인대요. 그래서 색칠 네모 보니까 지분 수익률 공식 있죠. 분자분모. 예. 여기서 계산 문제가 무려 몇 번? 8번. 작년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요 시험은요. 나중에 기출문제 분석하면 재미있어. 나중에 기출문제가요. 31회 때 나왔습니다. 29에 나왔고요. 33에 나왔고
보이잖아요. 그럼 원래 나올 수 있다 없다? 딱 경련제로. 작년에 또 안 나와서. 예. 그 희한하게 홀수마다 원래는 대비하시면 좋은데 원래 이런 문제 나오면요 기분 좋은 겁니다. 이런 문제는 쉬운 거거든요. 예.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면 학교는 부담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 2번 종류. 1번 자 정의 지렛대, 2번 부의 지렛대, 3번 중립식 지렛대인데요. 1번만 밑줄합니다. 정의 지렛대는 땡땡, 지분수익이 가장 높고 다음에 총수익률 그리고 저당수익률이다. 밑줄 문제 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지렛대입니다. 지렛대는요, 별도로 이제 약간 여백이 있죠. 그렇게 해서 메모하면 더 좋아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수익금 지렛대입니다. 두 번째가요, 수익률 지렛대입니다. 두 가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얘가 돼요. 우리 시험에 이제 예를 공부하는데 그러면 수익금 지렛대가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거거든요. 얘는 뭐냐면 우리 현실적으로 이거 있죠. 전세를 안고 집을 살 수 있죠. 예. 전세 안고 집을 사요. 그런데 집값이 올랐어요. 얘도 지렛대입니다. 얘가 정확히 뭐지? 수익금 지렛대. 그러면 전세 안고 주택을 산다. 요거 보고 한 단어로 갭 투자 들어봤죠? 갭 투자. 얘가 갭 투자예요, 갭 투자. 갭 투자를 하게 되면 항상 뭐지? 전세 안고 집을 샀는데 집값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전세 가율이 90%다. 보통 갭 투자 기본은요. 전세율, 전세가율이 90% 넘으면 좋아요. 전세가 90%면요. 내 돈은 얼마만 쓰면 되겠지? 나머지 10%. 얘가 뭐지? 내 돈, 지분입니다. 이거 갭 투자. 전세 90% 떠안고 내 돈 10%만 되면 집을 구입합니다. 갭 투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2억이었습니다. 2억. 그러면 2억인데 전세가율이 90%면요. 전세가 얼마 됩니까? 1억 8천이죠. 298. 그럼 이때는 내 돈은 얼마만 쓰면 되겠다? 10%. 2천만 원, 2천만 원. 전세 땅고 사게 되면요. 내 돈은요. 10%, 2천만 원 주면 살 수 있는 거거든. 이럴 때 이제 비교합니다.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둘 다 얼마? 2억입니다. 돈은 똑같아, 2억. 근데 A는요. 나는 위험한 거 안 할래. 그냥 2억 갖고 이 집 한 채만 살래. 몇 채? 한 채만 사요. 한 채만 사요. 그럼 은행에 저당이 없지. 100% 내 돈 주고 샀으니까. 이런 사람이 되게 바보야, 바보. 돈 벌 줄 몰라요.
이 사람은요, 이제 계획 투자하는 사람이 B입니다. B. 그러면 B는요, 90% 전세 안고 사게 되면 내 돈 얼마 쓰면 되겠지? 내 돈 얼마? 2천이죠? 2천만 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억이면요, 몇 채를 산다? 2억이면 곱하기 10채. 그러니까 순전히 내 돈과 사면 한 채밖에 못 사는데요. 갭으로 사게 되면요, 10% 나머지 전세 안고 사니까 10채를 사. 문제는 이제 집값이 올라갑니다. 2억짜리가 2억 5천만 원 됐대요. A는 얼마 벌었습니까? 한 채밖에 없으니까 얼마? 5천만 원. 이것도 많이 번 거예요. 5천 벌었습니다. B는 얼마 벌었습니까? 10채, 10채. 얼마? 5천 곱하기 몇 채? 10채. 얼마 벌었어? 5억을 벌었어. 이렇게 차이 크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갭투자 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오를 적에는 엄청납니다. 5억 벌기가 쉬워. 2억 갖고 5억 벌기가 쉬워. 절대 이렇게 쉽게 5억씩을 쉽게 벌으니까 갭투자의 위력입니다. 아시겠어요? 엄청난 거지. 레버리지.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집값이 떨어지면요. 떨어지면 1억 5천 떨어져 버리면 이 사람은 5천만 손해봐요. 이 사람은 얼마 손해봅니까? 5억을 손해봐. 집값이 하락해버리면 이 사람은 한 방에 훅 날아갑니다. 끝나는 거예요. 갭투자는 항상 명확한 판단. 집값이 상승할 때는 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갭투자 멋진 겁니다. 어떤 지렛대? 수익금 지렛대. 얘는 이제 어디서? 실무에서 많이 해서 실무에서. 지금은 갭투자는요, 실무적으로 이거잖아요. 왜 그러죠? 집값이 하락한 데다가 또 뭐냐? 금리가 자꾸 올라갔으니까 금리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어쨌건 지금은 이제 아니고 언젠가 분위기가 이때가 되면요. 아시겠죠? 얘가 뭡니까? 이거잖아. 그때는 이제 집값 올라가잖아요. 그때는 하세요. 하세요. 그래서 남들이 한 채만 살 때 용잡시. 나는 5채 사든지 6채 사야 됩니다. 돈 버는 지름길이에요. 다음에 수익률 지렛대. 자, 수익률 지렛대는 강의 노트 보게 되면 3가지겠네, 3가지. 얘는 바로 뭡니까? 차입금을 통해서 은행에 빌려서 자, 수익을 내자. 산출의 효과다. 산출의 효과다. 이렇게 나와 있죠. 수익률 지렛대. 이럴 때 그게 종류가 3가지. 강의 노트 보게 되면 3가지가 첫 번째 정의 지렛대. 다음에 부의 지렛대. 다음에 중립적 지렛대. 3가지입니다. 그래서 단어가 3가지죠. 정의 지렛대는 지분 수익률이 가장 크고 다음에 총수익률 다음에 은행이자 저당 수익률이다. 자, 부호가 바뀌어요. 지분이 가장 작고 다음에 총수익률 가장 저당이자가 크대. 바뀌면 손해봤다 마이너스가 되고요. 세 가지가 똑같아. 똑같으면 지렛대가 없는 경우죠. 0의 지렛대입니다. 그래서 정의 지렛대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자가 낮아요. 낮은 이자. 낮은 이자.
이자가 예를 들면 은행 이자가 2%래요. 말도 안 되는 이자잖아요. 2%. 이자가 이것밖에 안 돼요. 총수를 이만큼 냈다면 은행이 빌렸잖아. 이자 다 갚아주고도 나의 순수한 알짜수익은 더 크게 많이 먹었네. 점점 더 나의 수익이 커져버립니다. 왜? 이자가 낮으니까. 얘는요, 정반대로 높은 이자. 만약 은행 이자가 2%는 20%래요. 말도 안 됩니다. 이만큼 커대요. 그럼 내가 15% 수익 내본들 은행에 주고도 내 거는 파이가 없지. 손해보는 겁니다. 거꾸로. 결국 디렉트의 목적은요. 목적은 뭐지? 지분 수익률을 크게 만들어요. 이것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강의 노트를 보나 아니면 요약지를 보나 지분 수익률 구하는 공식이 분자분모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공식 나와 있죠. 단어 4개. 분모가 지분 투자액입니다. 분자는요, 먼저 전체 순수익이 돼. 그래서 이자 비용 빼자. 여기다가 더하기 가치 상승 또는 가격 상승입니다. 가치 또는 가격 상승분은 대주자. 그래서 이제 단어 4개만 찾아서 숫자만 넣어주면 무조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은요, 요 계산 문제가 몇 번 나왔다? 무려 8번. 8번. 엄청 나왔습니다. 요거 보시면서 문제 확인 8번이에요. 자, 문제 봅니다. 문제 3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자, 임대주택의 1년간 지분 수익률 구하시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박스 볼게요. 박스. 임대주택의 총 투자액 1억이다. 1억 중에서요, 은행 차입금은 6천만 원, 내 돈, 자기 자본은 4천만 원이다. 그대로 분석합니다. 이렇게. 총 1억인데요. 자, 지분, 내 돈이 얼마예요? 4천만 원. 은행의 차입금, 저당이 얼마? 나머지 6천만 원. 내려갑니다. 차입 조건은요, 이자율 연 8%. 연 8%. 그럼 여기다가 8% 곱해주면 연 8%니까 암산되죠? 얼마가 된다? 6, 8, 2, 48, 480만원입니다. 이자. 다음 내려갔어요. 1년간 순수익이 800만 원이고 1년 동안의 가격 상승은 4%이다. 자, 그래서 얘가요. 1년 동안 순소득이 얼마라겠죠? 800만 원이에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격 상승이 4%다. 가격 상승이 4%다. 1억에 4%가 얼마예요? 1억에 4%. 숫자 굉장히 약합니다. 아시겠어요? 얼마? 400만 원. 400만 원. 끝났습니다. 이것 보고 숫자만 넣어주면 돼, 이제부터. 지분 투자액은 얼마? 4천. 전체 순수익은 800. 이자 비용 480. 가격 상승 400.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 여기까지 빼니까 320이죠. 더하니까 720. 분자가 720이 되고요. 분모는 4000이 돼. 4에는 4, 48이 32. 정답 18%.
이런 문제가요, 29, 31, 33 계속 나왔거든. 숫자만 싹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여지껏 문제는 점수를 그냥 주는 거였거든요. 이런 문제라면 반드시 득점해야 된다. 이런 계산 문제가 몇 번 나왔다? 무려 8번이요. 8번. 자, 지분 승률 계산 문제 봤고요. 요약집 봅니다. 요약집은요, 한 장 넘어가요. 66페이지. 66페이지. 드디어 제2절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 있죠. 얘는요,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